J캠퍼스 경영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경영 리더가 휴가 때 읽을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7월 달하고 1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연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오늘 할 그 기업의 전략에 관한 책이 2권 있고요. AI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관한 책이 2권 있고 그리고 지정학에 관한 책이 1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을 선정을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기업 전략에 관련된 책 2권. 첫 번째는 서영민 기자가 쓰신 삼성전자 시그널 2025년 삼성의 운명이 결정난다. 금년 2월 27일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일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우에사카 요시훈이라는 기자가 쓴 책인데 일본 제철의 환생, 가라앉던 제조기업은 어떻게 되살아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금년 4월 28일에 출간됐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먼저 삼성전자 시그널 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이신 서영민 기자는 현재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계신 기자이신데 올해 방송 기자상 등 여러 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KBS 시사기획창에서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이 방송과 관련된 관련 기사가 500만 건 이상 클릭되었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아직도 한국의 희망인데요.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잘하는 게 반도체하고 축구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죠. 한국이 잘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1983년에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고 92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챗GPT 소개 이후에 GPU가 각광을 받고 이걸 만드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의 1위가 되었습니다.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세계에서 시총이 4조 달러를 처음 넘어선 게 엔비디아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회사가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1위 또 20년간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였던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고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주로 다루신 책이 바로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서영민 기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달러 표시로 보면은 2013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2천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화는 환율 때문에 매출이 아마 한 3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만은 달러 표시 매출은 10여 년 동안 거의 2천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 책의 76쪽을 보면은 2013년부터 10년 동안에 애플의 매출은 2.25배 증가했고요. 대만의 TSMC는 3.6배 증가했고 엔비디아는 뭐 더 증가했겠지만 하여튼 그 기간에도 6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2013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적어도 매출로 보면은 뭐 횡보를 했다, 옆으로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2013년 이후의 그 퍼포먼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 기자님? 일단 삼성이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더 큰 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의 매출이라는 것이 우리 돈으로 300조인데 이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을 비교해보면 삼성의 매출은 더 많습니다. 워낙에 매출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래서 너무 커졌기 때문에 기업이 생로병사를 겪는다면 이 정도 커졌으면 그 뒤로는 더 커지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삼성은 D램 하나로 커온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라는 걸 본진으로 장착하고 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끊임없이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커온 회사입니다. 이를테면 디스플레이 부분 역시 굉장히 큰 부분인데 D램에서 번 돈으로 디스플레이에 투자해서 디스플레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되어주었고 플래시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도 많이 번 돈을 바탕으로 이 플래시라는 부분에 거의 이건 반도체로 흡사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파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플래시도 D램 못지않게 덩치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원이 있다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다른
기존의 레거시 폰을 만들던 회사들은 다 망했지만 삼성은 그동안 갖고 있던 온갖 종류의 제품 경쟁력을, 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 시장 역시 삼성의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탁탁탁 탑재하는 일이 2013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파운드리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려고 했고 한 2018년 정도부터 엄청 시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 중간 정산을 해보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돈은 엄청 썼는데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매년 조 단위 적자를 내는 사업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것,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을 하나 짚어보자면 그런데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을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삼성은 왜 똑같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삼성이 스마트폰이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극히 일부분, 하드웨어 부분만을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안드로이드, 구글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스마트폰 부분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이고 애플이 가진 스마트폰 부분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생태계 전체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하드웨어 넘어서는 무언가의 경쟁력, 이 부분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삼성 성장의 정체 하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진출이 그렇게 성공적이 못했다. 두 번째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에서의 생태계 중에 일부만 먹고 있고 애플은 전체를 어떻게 보면 먹고 있다.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이 생태계가 반도체 산업에서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IDM이라 그래가지고 한 회사가 수직적으로 통합돼서 이거 다 저거 다 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 IDM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TSMC가 하고 있는 소위 파운드리만 하고 패브리케이션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업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TSMC는 이제 87년에 설립되었지만은 그로부터 한 10년 후부터 세계 반도체 산업은 분업형 협력 체제로 말하자면 생태계 형태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 디자인, 제조, 포장, 검사 등등의 분할이 돼가지고 여러 전문 회사들이 나눠서 하는 그런 모델을 쓰고 있다고 이제 보겠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변하는 것에 쫓아가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성장 동력으로 넘어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을 웨이퍼 300mm, 지금은 300mm가 표준이니까요. 300mm 웨이퍼에서 선을 그려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가장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벌던 일은 인텔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CPU를 찍어내는 시스템 반도체를 찍어내는 일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번 것이 메모리입니다. 삼성이 장악하고 있던 지금은 아닌 바로 이 메모리 부분이 그 다음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300mm 웨이퍼 한 장에 시스템 반도체를 찍어내면 한 4, 5천 달러를 번다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금액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 삼성전자 사장의 비유인데 메모리는 한 3천 달러에서 4천 달러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도 시스템 반도체도 진입 장벽이 높고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이 반도체를 새로 하고 싶었을 때 모리스 창을 불러다가 한 일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싶었어요. 시스템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메모리 반도체도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앞서 나가 있었어요. 한국의 업체들이. 근데 이 상황에서 TSMC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하청입니다. 이게 파운드리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하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청은 많이 벌면 2,000달러 정도 벌 수 있습니다. 300mm 웨이퍼 한 장을 찍어서. 그러니까 층위가 분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왜 패러다임이 변했느냐? 무의 법칙이 점점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도체 메모리의 집적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더 싼 제품이 더 빠르고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세계로 반도체의 세계는 계속 이동해 왔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이 작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졌고 혼자의 힘으로 작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먼저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어디로 갔느냐? 인텔에 버금가는 종합 반도체 회사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른 모든 회사들은 인텔에 기댈 수 없게 되니까 각자 자기 필요에 맞는 아주 스페시픽한 모델, 자기 마켓에 맞는 종류의 반도체만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걸 설계만 하는, 설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내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TSMC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모델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무어의 법칙이 무너져 가고 있기, 물리적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처음에 이 그래픽 칩을, 그래픽 카드,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처음에 유럽 회사에 파운드리를 맡겼습니다. 위탁 제조를 맡겼는데 유럽 회사가 너무 많이 찍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디 없나 보니까는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너무 좀 겁이 나고 정말 우리 이 조그마한 회사 주문을 받아줄까? 걱정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모리스 창이 받았다고 최근에 그 나온 자서전을 보면 모리스 창이 전화 받은 그 순간에 환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드디어 모리스 창이 받았어! 라면서 난리가 났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이러던 회사가 혁신에 성공하면서 바운드리 모델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파괴적인 어떤 혁신이 기존의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던 것이 갑자기 어떤 작은 회사와 하청 회사 사이의 결합으로 가능해지면서 이 시장이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무너졌고요. 근데 메모리 시장에선 이게 늦게 왔어요. 다만 삼성은 이 바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열어젖힌 이 시장에 가장 고부가가치 부분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제조 부분, 3나노 GAA 기억하실 겁니다. 한 3년 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엌을 갖춰 놓으면 전 세계 빅테크들이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장 좋은 부엌을 갖춰 놨는데 알고 보니 만드는 방법은 서툴렀던 겁니다. 수율이 안 좋고 발열이 높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좋은 제품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이 빅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올해 농사가 전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 회사에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이 하나도 맡고 있지 못합니다. 부엌을 만들어 놨는데 단 하나의 주문도 안 들어오는 상황. 3나노 이하요. 네, 3나노 이하. 3나노 이하 선단 음, 공정. 삼성은 파운드리 중에서도 이 선단 공정만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 밑에 음. 거는 돈이 메모리가 더 잘 벌리니까 메모리보다 안 벌리는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했고요. 근데 이 파운드리에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무어의 법칙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일이 메모리 업계에서라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납니다. 메모리 업계에서도 메모리의 발전 속도가 점점 더디어지는데 그나마 메모리 업계는 버틴 이유는 세계 플레이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DM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오로지 이 회사 독점 체제가 완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HBM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범용 메모리가 아니라 특정한 회사의 필요에 맞춘 메모리, 바운드리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종류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됐고, 엔비디아가 이걸 요청했는데, 하이닉스는 꾸준히 따라왔는데, 삼성은 어느 순간, 아니, 너네만 필요로 한 건데, 나는 딴 거 만들면 더 잘 버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연구 개발을 좀 게을리 하다가 늦어버리게 됐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주지 못하게 됐고, 그러면서 HBM에서 늦어버렸습니다. 근데 HBM이라는 건 이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생각해낸 메모리 진화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생각해낸 이 메모리 진화의 방법에 따른 팹리스의 요구에 따른 바운드리, 메모리 바운드리의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점점점 둔화돼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둔화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바운드리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메모리 모델에서는 HBM이라는 약간 특수한 현재 진행형인 개발이 진행형인 어떤 시장이 열렸는데 이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기존 메모리 업체들의 순위 경쟁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네, 기술 혁신이나 제품 혁신의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책 쓰시면서 그 크리스 밀러 칩 워어 쓰신 그 네. 사람도 인터뷰했고 작년에 이 책을 추천했었어요. 칩워를 아직도 반도체와 지정학이라는 그 주제로는 이 책이 그래도 잘 쓴 책이죠. 아직도 보면은 그렇죠. 여전히 해서 가장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제품이나 기술 혁신 차원에서는 아까 잘 설명하셨는데 메모리, 디스플레이, 플래시 메모리,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90년경부터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신제품을 내서 성장을 했는데 지난 10년, 10여 년 동안은 이제 그거를 주도할 제품 혁신이 이제 없어서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경영학 전략 문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업의 핵심 역량이 나중에는 핵심 경직성이 된다. 그게 뭐냐면 코어 컴피턴스가 코어 리지디티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작용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그것이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사실 이건희 회장이 87년부터 한 25년간 엄청난 회사를 만든 건데요. 왜 언제부터 삼성전자의 강점이 약점이 되기 시작했는지 경영적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좀 익숙한 용어로 제가 배운 용어로 설명드리자면 음,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용어지만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파괴적 네. 혁신이라는 게 되게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고 그게 정말 세상의 다음 세상의 미래일 거라고는 절대 믿겨지지 않는 어떤 종류의 기술이 시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도적인 기술이 되는 경우 그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는 것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HBM이라는 것이 그랬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파괴적 혁신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큰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 차원에서의 고민할 지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텐슨의 책의 제목도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이노베이터였는데 어느 순간 너무 커버리면 딜레마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게 경직성이라는 용어로도 설명될 수는 있을 텐데 HBM이라는 게 부가가치가 높은 건 분명했습니다. 다만 나의 기존 시장에 가장 큰 고객들 내가 합리적으로 가장 충성해야 할 고객이 있다면 애플 혹은 인텔 같은 회사일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그리고 인텔 칩에 들어가는 서버용 값싼 일반 범용 디램 이런 것들이 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성도 꽤 잘 납니다. 문제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잘 나는 기존 라인을 걸어 잠그고 새로운 제품을 위해서 할당을 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는 있으나 당장의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경영을 하는 분들이 당장의 수익성을 포기할 수 있느냐, 혹은 불확실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충실한 고객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본다면 큰 기업일수록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을 그쪽으로 쪼개서 넣어야 했고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영유할 사업이 많고 그렇게 많은 부분을 영유하려고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김기남 사장 시절에 디램 중에서도 HBM3 제품을 개발을 조금 늦춰버리면서 엔비디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것은 기업의 경직성이라는 것은 큰 기업이 수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매출을 벌어주는 사업에 충실하다 보면 미래가 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좀 더 혁신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을 등한시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기업에게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에서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확률이 떨어진다. 그에 반해 하이닉스는 훨씬 작은 회사였고 실제로 매출 비율로 따져보자면 10분의 1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작은 기업일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기업은 불리하고 삼성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 아니면 뭐 드론 아니면 작은 이동용 카메라 이런 것들 전부 중국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별로 우리나라에선 크지 않아요. 거기에 모든 자본을 투자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가전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기존 시장에서 버는 돈이 많고 거기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씩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다르고 그 시장에서 니치 마켓을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 나라, 그 나라 제품들이 결국은 전 세계 미래에 열리는 모든 전자제품 제조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우리에게 남은 건 반도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의 상황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경영학 책 중에서 아직까지 잘 나가는 크리스텐센의 이노베이터스 딜레마에서 보면은 기업이 파괴적 혁신을 못하는 이유가 대기업이, 그죠? 대기업이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멤버들을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 못하는 거고, 그 대기업이 혁신을 못하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대기업의 관료화인 것이고 일본이 사실 80년대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90년을 지나면서 일본이 경쟁력을 놓친 게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이유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대기업병에 걸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인수 교수 손 드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 기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지금까지의 삼성전자의 성공 모델이 한계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든지 턴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저는 이제 잡고 있는데 이 턴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가 랭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파괴적 혁신. 맨날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고 우려하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자들의 역할이냐.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이거라도 좀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새로운 랭귀지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랭귀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우리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그래서 새로운 랭귀지를 서 기자님은 뭘 제안을 하시겠냐. 그러니까 질문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천한 지식으로 많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짧게 제 의견을 간단하게 밝히는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책 내고 나서 전영현 부회장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부회장은 조직 문화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이를테면 어쨌든 임원이 성과를 내면 살아남고 성과를 못 내면 2년 뒤에 갈리는데 어차피 갈릴 거면 매일매일 혼나면서 갈릴 거 뭐 있느냐. 2년 지나서 성과 안 난 거 확인하고 한 번 혼나고 그만두겠다. 조직 문화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는 조직 문화겠지요. 제 생각에는 혁신의 리더십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처럼 점점 더 엔지니어링이 극한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회사라면 리더십이 새로 서야 된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영진이 어려운 상황을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승섭 대표 간단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서 기자님 책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삼성의 해명 중에 하나가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윤율이 떨어지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에 그런 말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니냐. 또 그런 네. 생각이 한번 들었었고. 2부에 보면 이제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이라는 그 파트에서 그 전에 이제 진대재 사장이나 황창규 전 사장 같은 분이 자신의 성공을 버리고 이제 조국을 떠나는 일을 선택한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상상하고 확신하고 밀어붙인 삼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건희의 경영학 관련해서 이제 끊임없는 위기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주요했던 것도 되고 그 위에 이제 설명하신 거 보면은 IT 산업 내부의 운도 작용을 했고 밀 반도체 협정 뭐 지정학적인 행운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쭉 주셔가지고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뒤쪽에 가보니까는 모리스 창은 늘 철학을 강조했다는 그런 말씀을 또 쓰셨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철학과 윤리를 고객에게 우리가 제공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신뢰 쌓기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TSMC가 노력하는 그런 또 바탕이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쭉 보면서 조금 전에 이제 조직 문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조직 문화 얘기는 다름 아닌 리더십 얘기라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은 이건희 전 회장님 시절에 끊임없이 위기를 부르는 방식이 과연 요즘 세대는 안 먹힌다고 보면은
뭔가 그런 것을 끌고 나가는 사상이라 그럴지 아니면 핵심적인 어떤 그 뭐 철학이라 그럴지 뭐라 그럴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직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빈 구석이라고 봐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혁신의 물음에 답하라고 하면서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제 요즘 MZ 세대의 질문들 이제 언급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책이나 방송에서 담지는 못하셨지만 쭉 취재하고 하시면서 정말 삼성이 현재에서 뭔가 변화된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꼭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몇 가지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없으실까요? 실제로 사실 현장을 보고 여러분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같이 주로 이제 책을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해서 했던 감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간단히 답하시죠. 네, 제 능력을 벗어나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설명한 거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혁신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꼭 삼성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삼성 바깥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 것인가? 첫째, 삼성 밖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했을 때 충분한 성과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실리콘밸리는 삼성을 위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희생하는 생태계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혁신의 엔진으로서 어렵다면 다른 혁신의 엔진이 필요한데 그 엔진이 나올 수 있는 문화를 국가가 사회가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혁신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젊은 뇌만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젊은 뇌가 나를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교육도 사회도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뭐 어떤 일이냐면 테슬라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테슬라에 막 가고 엔비디아에 막 가는 이유는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워라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엄청 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가는 이유는 거기 있으면 내가 발전할 것 같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더 발전하고 싶어 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인재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만드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저기 채팅창에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김도수 감사님이 하셨는데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품질 테스트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석 달 정도의 사이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와서 라인을 점검하고 제품을 가져가서 제대로 적절히 되어 있는지를 TSMC하고 협력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대략 한 석 달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사이클이 6월 달이 지나가면서 퀄이 안 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2023년 연말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퀄을 받아서 그 3E 제품, 5세대 HBM 제품을 납품할 때부터 반복된 일입니다. 얼마나 반복됐을까요? 그때 한번 작년에도 한 3번에서 4번, 올해도 한 2번, 6번, 7번 정도 지금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붙을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최고 경영진을 만났을 시점에는 6월이면 통과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통과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통과 시점은 만약에 소식이 들린다면 8월 혹은 9월일 겁니다. 계속해서 트라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3E 제품, 5세대 제품은 지금 통과해봐야 큰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이크론도 하이닉스도 6세대 제품 4를 납품을 그 샘플을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3 제품이 큰 의미는 없으나 그러나 통과한다면 8월 혹은 9월에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도 4 제품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과 달리 좀 더 난이도가 높다. 요 얘기는 제 책에도 설명을 드려놨는데 여튼 다르다. 다른 회사들은 4, 6세대 제품을 이미 샘플을 줬고 삼성은 못 줬다 아직. 요게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납품보다는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민 기자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과 좋은 통찰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과 책 많이 쓰시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시그널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제철의 환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여러분들 철강업은 뭐 사양 산업이죠. 특히 뭐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더 뭐 사양 산업일 텐데 이 책의 CEO인 하시모토 H라는 사람 1955년생이니까 70세죠. 70세인데 이 사람이 2019년에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대대적인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US 스틸도 인수해가지고 그야말로 1억 톤을 생산하는 글로벌 탑3 회사로 이제 만드는 그 하시모토 에이치가 5년 동안에 어떻게 일본 제철을 혁신했는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사실은 이 전통 제조 소위 중화학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했는데 하시모토 에이치가 혁신한 것은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어떻게 혁신을 했냐면 첫째는 이 회사의 생산 캐파를 철강 제철업은 이제 고로와 전기로가 있는데요. 고로 캐파를 20% 감축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고객이 자동차 회사인데 일본에서는 자동차 회사와 철강 회사가 가격 협상을 해서 어떤 가격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 가는 모양인데 그게 아마 계속해서 토요타 등 이러한 거대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불리한 가격 협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을 상대로 판가 인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인도하고 이제 최근에 성사된 US 스틸.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위 초고강력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는 캐파를 줄이면서 동시에 수요가 있는 초고강력장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를 새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이 회사의 뭐 현장이 뭐 한 2, 30개 되는가 봅니다. 여러 군데. 끊임없이 큰 데는 1년에 2번, 작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방문해가지고 임직원들 모아놓고 계속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잘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책에 대해서는 이 포스코의 김경찬 전무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공개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포스코에서는 처음에 이 책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오자마자 일본 지사에서 번역해가지고 임원들이 다 받고 최근에 이제 번역판이 지금 2달 전에 나왔으니까요. 번역판이 나온 다음에는 포스코 전 직원들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일본 제철과 포스코는 소위 그 경쟁과 협력 관계, 소위 코어피티션, 컴피티션과 코어퍼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전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포스코가 하려고 그러는 전략도 지금 하시모토 H가 지난 5년, 6년간 한 전략과 비슷한데 우리가 사실 일본의 회사들, 특히 일본의 경영자들은 혁신을 잘 못한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좀 약하다. 일본의 기업은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탑이 주도를 해가지고 혁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반대예요. 하시모토 H는 원래 사내에서 이렇게 쭉 성장한 국제업무 쪽으로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강하게 탑다운으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본 제철의 역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일본의 야하다 제초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한 그 설비. 그게 1901년에 세워졌다는데요. 1901년부터 100년, 한 125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에서도 어떤 리더가 나와가지고 아까도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혁신하는 리더십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오래되고 관료화된 대기업 역사가 100년이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에서도 비전을 가진 리더가 나와서 혁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에게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뭐 이 정도로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이 책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승섭 대표. 네, 저는 저 책 잠깐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서영민 기자가 쓴 책에 비해서는 읽기가 조금은 딱딱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실제로 구조조정해 나간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요. 이 하시모토 에이지 사장한테서 제가 좀 임프레시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직원의 급여를 얼마나 올렸는가, 그것이 사장으로서 고수하는 지표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일본의 경영자한테서 이런 말 듣는 거가 아주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네, 이 사람의 KPI는 직원의 임금 올리는 거더라고. 근데 임금이 좀 이렇게 침체돼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예. 판가를 올리면서 계속 임금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처음부터 5년만 하겠다. 작년에 이제 5년 임기의 사장을 마치고 CEO 겸 회장으로 승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 더 경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산업에서 혁신 리더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지금 철강업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많은 산업에서 사실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IMF 때는 뭐 빅딜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손을 잡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현재는 아무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속으로는 다 알면서도.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가 바로 언제부터인가 문제점을 외면하는 그런 경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구조조정 해야 되거든요. 철강도 업체가 굉장히 난립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안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깃발을 들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IMF 후에는 그 당시에 그 정경련이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빅딜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머추어해지기 때문에 머추어해지는 그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효율화를 하는 포항제철은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국내는 질적 성장, 해외는 양적 성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일본 제철이 한 게 그거거든요. 국내는 규모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고가격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이제 양적 성장은 인도나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한다 이런 건데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구조조정을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이런 식으로 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 네, 저기 전인수 교수님.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조조정을 필요한데 안 한다. 어떤 생각이 얼핏 들었는 거 하니 지금은 구조조정보다는 훨씬 더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나오고 하니까 기업이 환경이 좀 잔잔하고 이렇게 괜찮을 때는 야 이거부터 어떻게 하자는데 이게 양수가 겹장이 되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이 잠시 주춤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안정적이면 그런 예, 걸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각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트럼프 그렇죠. 관세로 이쪽에 한 번 얻어맞았는데 또 AI가 와서 뒤통수 한 번 때리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기업들이. AI가 지금 가져오는 이 변화, 이건 정말 모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프로그램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